자, 출발하겠습니다. 논리학은 사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피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자, 논리학에 대한 개념 정의하고 있네요. 자, 이 중에 형식 논리학은 그 중에서도 형식 논리학이요. 형식 논리학은 논증과 추론의 구조를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로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처음 체계화되어서 근대에 이르러 더 정교하게 발전했습니다. 자, 형식 논리학의 대표적인 체계로는 형식 논리학 대표 체계 얘기합니다. 자,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했네요. 명제 논리, 그 다음에 수로 논리. 그러면 그 이후의 서술에서 명제 논리는 무엇인지 수로 논리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설명 들어갑니다. 명제 논리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들을 그리고 또는 만약 뭐뭐이면 등의 논리 연결어로 결합을 해서 복합 명제를 만들고 원래 명제들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복합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한다. 자, 참, 거짓 판단하는 것. 이게 현재 명제 논리의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수로 논리는요. 수로 논리는 명제 논리에 비해서 문장을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즉, 문장을 구성하는 주어와 서술어로 문장을 분해해서 그 문장이 표현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를 포착해서 나타낼 수 있게 한다. 조금 더 앞서 설명했었던 명제 논리에 비해서 세밀하게 분석한다. 근데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세밀하게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자, 역시나 예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두 문장 영호는 야구선수이다와 지호는 야구선수이다의 경우 명제 논리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 두 개의 명제로 분석되지만 그쵸? 영호가 야구선수인 것과 지호가 야구선수인 것 두 개의 명제는 사실 관련이 없죠. 명제 논리에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수로 논리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두 문장이 모두 다 야구 선수라고 하는 특징을 지니는 사람들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언가 공통된 부분, 범주가 같은 것을 묶어내는 것, 약간의 분석이 가미가 되죠. 자, 여기까지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요 얘기입니다. 자, 형식 논리학의 대표 체계 명제 논리하고 수로 논리로 나누는데 명제 논리는 참, 거짓 판별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자, 근데 수로 논리는 명제 논리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시도합니다. 자, 여기까지. 예. 자, 근데 다음 단락에 보니까요. 이와 같은 형식 논리학은 전제와 결론이 모순 없이 연결되는 구조적인 일관성, 즉 무모순성에 초점을 둔다. 자, 형식 논리학의 관심사는 구조적인 일관성입니다. 무모순성. 무모순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그 다음에 나오죠. 자, 어떤 이론이나 논리체계 안에서 상반되는 명제가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 상태로 양립하지 않는 거죠. 하나의 논리체계가 A이다. 와 A가 아니다를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체계는 무모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표상되는 의미 자체가 서로 모순이 없으면 구조적으로 일관되니 얘네는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논리체계가 A이다, A가 아니다. 그렇죠? 동시에 인정되지 않는 한 그때에는 무모순성. 따라서 형식 논리학에서는 전제의 내용이 실제로 참인지 거짓인지 중요할 필요가 없죠. 말이 그냥 양립하지 않으면 된 거예요. 참, 거짓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 설령 전제가 거짓이라 해도 그 안에서 모순이 없이 결론이 도출된다면 논리 구조는 타당하다고 본다. 그렇죠. 참이 아니어도 돼. 거짓이어도 무모순성만 획득하고 있으면 논리 구조는 타당한 거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의문이 제기됩니다. 실제로는 거짓인 전제를 바탕으로 논리 규칙만 지켰다고 해서 과연 그것을 올바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이 이야기 논리적인 그 허점을 어떻게 파고들 것인가? 자, 그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련을 해서 후설은 형식 논리학이 왜 우리는 모순을 배제해야만 타당하다고 느끼는가와 같은 논리 자체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본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문제의식을 조금 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후설이 비판합니다. 자, 여기까지 또 한번 보시죠. 맞아요. 형식 논리학의 초점이 무모순성에만 있어요. 참과 거짓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짓이라 할지라도 무모순성만 따지기 때문에 거짓이라 할지라도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죠. 이에 대해서 후설은 비판합니다. 왜 모순이 없어야 타당하다고 느끼는가? 근본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후설이 생각하는 그 논리는 무엇이냐? 궁금하죠? 그는 선험적인 논리학을 통해, 자, 선험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왜 선험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가져오게 됐는지 이제 그 이후에 설명이 되는데, 그 타당성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의식 속에서 구성하고 인식하는가를 묻는다. 후설에 따르면 논리의 규칙들은 마치 탑을 쌓듯이 논리들이 연결돼서 쭉 그 논리적인 정합성에 따라 가지고 연결되고 탑을 쌓잖아요. 근데 이 논리 규칙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얻어지는 것들이냐? 그걸 규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옵니다. 논리의 규칙들은 경험에서 귀납적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경험 아니라는 거예요. 귀납적인 방식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니면 뭘까요? 우리가 의미를 구성하고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의식의 선험적인 구조, 의식의 선험적인 구조, 즉 보편적인 인식의 형식에서 비롯된다. 자, 우리가요, 선험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먼저 선자의 경험의 험자야. 경험하기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어도 알고 있는 것, 그게 선험이죠. 그리고 나에게도 너에게도 인류 공통으로 이러한 인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는 후설은 이러한 의식의 작용을 탐구하기 위해서 직관의 개념을 핵심으로 삼습니다. 자, 직관이라고 하는 말 혹시 이해 못했을까봐 그 이후에 이제 개념 설명하고 있죠. 직관은 단순한 감각적인 인상이나 본능적인 통찰이 아니라 그냥 척 보면 알아 라고 하는, 눈으로 봤어, 느꼈어 라고 하는 말로는 퉁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감각적인, 단순한 감각적인 인상 아니라는 거예요. 본능적인 통찰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뭔가 있어. 자, 언어나 기호의 매개 없이 의식이 대상의 본질을 직접 꿰뚫어보는 행위. 그러니까 단순한 인상, 단순한 통찰이 아니라 기호 상관없이, 언어 상관없이 우리의 의식이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행위. 맞아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닌데 간혹 가다가 있어요.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 의식들을 활용을 합니다. 모든 참된 인식은 이러한 직관에 근거해야 한다. 자, 아직까지 아리송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주네요. 예컨대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세 변을 가진 도형이다 라고 하는 명제를 참으로 받아들일 때, 참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이제 인식 과정을 이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언어 기호를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삼각형의 개념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구조를 의식 속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의식 속에서 직관적으로 구성한다. 직관적으로. 자, 그러면 이 말 여전히 와닿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는 단순한 감각적인 인식이 아니라 주체가, 그쵸, 인식하고 있는 주체 우리가 판단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는 직관 행위이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세 변이 맞물린 도형을 떠올리고, 그쵸, 그게 우리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것이 삼각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성립함을 직접적으로 그쵸,
머릿속에 떠오른 것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을 단순한 기호조합이 아니라 의식이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고 정당화하는 선언적인 활동에 기초한다. 그쵸? 의식이.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을 손으로 만진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의식이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고 정당화하는 선언적인 활동에 기초한다. 이런 점에서 선언적인 논리학은 여기까지 설명이 이제 선언적인 논리학이었는데, 그리고 또 후설의 생각이었는데, 이것은 형식 논리학, 앞서 쭉 살펴봤던 형식 논리학의 전제된 조건을 탐구. 전제된 조건이 뭐였는데요? 이거. 자, 이 부분이죠. 자, 전제된 조건.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이 부분. 형식 논리학은 왜 왜 우리는 모순을 배제해야만 타당하다고 느끼는가? 그럼 뭔가 좀 부족했어요. 그 어떤 빈틈이 있는 부분, 그 빈틈, 논리적인 형식 논리학이 가지고 있는 요 형식 논리학의 그 빈틈, 그리고 실제로 연결에 고리가 될 수 있는 그 부분, 전제된 조건을 탐구하고 논리학의 근본적인 토대를 해명하는, 그쵸? 지금까지 했던 게 일종의 논리적인 해명이잖아요. 논리의 논리학이라고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내용 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요 얘기였죠. 자, 후설의 생각은 우리가 갖고 있는 논리 규칙은 도대체 무엇이냐? 경험, 단순한 경험, 귀납 아니라는 겁니다. 의식의 선언적인 구조, 보편적인 인식의 형식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활용한다? 직관을 활용한다. 그래서 후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선언적인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었던 형식 논리학의 전제된 조건을 탐구하는 친구다. 그리고 논리의 논리학이다.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 파악했고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인데, 자, 보기 1번. 논리학은 사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피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예, 1문단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보기 2번. 형식 논리학의 명제 논리는 수로 논리와 달리 논리 연결어로 결합된 문장의 참과 거짓을 판단한다. 그쵸? 논리 연결어 나왔었고요. 뭐 그리고 같은 거. 그 다음에 참과 거짓을 판별한다. 맞죠? 그 다음에 보기 3번. 형식 논리학에서 무모순성은 전제의 참이나 거짓 여부와는 무관한 논리체계의 일관성을 의미한다. 그쵸? 참, 거짓 상관없습니다. 무모순성이라고 하는 요 친구는, 무모순성이라고 하는 요 개념은 참, 거짓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선지 4번이요. 후설은 논리의 규칙은 후설이 얘기하는 논리의 규칙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쵸? 의식의 선언적인 구조를 통해서 비롯된다. 예, 맞아요. 방금 전에 우리가 정리하면서 봤었던 것처럼 후설이 말하고 있는 논리의 규칙은 바로 의식의 선언적인 구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 5번이 사실 정답인데, 자, 어디가 틀렸는지 봅시다. 후설은 감각적인 인상과 본능적인 통찰을 통해 여기서 틀렸네요. 이게 후설은 단순한 감각적인 인상, 뭐 본능적인 통찰 이런 걸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예, 이 부분이 설명이 틀렸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2번 문제 들어갑시다. 자, 보기는 학생 A와 윗글을 읽은 학생 B가 나눈 대화입니다. 자, 물음에 답해보라고 했는데 A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2번 독서 탐구 활동의 제재가 논리학이잖아. 그래서 나는 명제 논리를 다룬 글을 읽었어. 인간은 모두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와 같은 3단 논법 등의 논리 구조를 다루고 있었어. 대표적인 3단 논법, 예, 언급하고 있는 거. 자, 그랬는데 B가 마침 나도 비슷한 관심사가 있어서 인간의 사고 과정과 논리학을 탐구 주제로 생각하고 형식 논리학과 후설의 선언적인 논리학을 다룬 거를 읽었어. 자, 우리가 분석했던 지문의 내용이 요 내용인 것 같아요.
그 글을 통해서 형식 논리학이 전제와 결론의 무모순성을 중시한다는 점, 그쵸? 무모순성만 챙겨갑니다. 또 후설이 그러한 타당성의 근거를 의식의 선언적인 구조 속에서 탐구했다는 점을 알게 됐어. 그쵸? 우리가 분석했던 지문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잘 해주고 있네요. 학생 B가. 자, 그랬더니 A가 하는 말이, 그래,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독서 목적의 부합성, 또 내용의 타당성, 내용의 신뢰성, 그 다음에 글의 체계적인 구성이나 전개 방식 등을 기준으로 좋은 글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 기준들에 비춰볼 때 그 글은 어땠어? 자, 그 다음에 쭉 이제 A, B, C, D 까지 쭉 있는데 요거는 밑에 있는 물음을 보고 다시 올라옵시다. 학생 B가 윗글을 A, B, C, D와 같이 평가했다고 할 때 각각의 판단 기준을 기억해서 찾아 쓰시오. 자, 기억. 요거요. 독서 목적의 부합성인지 아니면 내용의 타당성인지 아니면 내용의 신뢰성인지 또 글의 체계적인 구성이나 전개 방식에 해당하는지 요 얘기. 자, 편의상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독서 목적의 부합성을 1번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내용의 타당성을 2번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내용의 신뢰성을 3번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글의 체계적인 구성이나 전개 방식을 4번이라고 합시다. 각각이 1, 2, 3, 4가 밑에 있는 A, B, C, D하고 각각 연결되는 게 뭐가 있는가 찾으시면 되겠죠. 이제 봅시다. 밑줄 A, 그래서 후설의 논리학을 인간 사고와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내가 설정한 탐구 주제와 잘 맞았어? 잘 맞았어? 독서 목적의 부합성. 그쵸? 그러면은 A는요. 1번. 그 다음에 B, 무모순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걸 덧붙여서 풀이한 내용이 앞뒤가 잘 맞아서 타당하게 느꼈어. 자, 요거는요. 타당하게 느꼈어. 내용의 타당성이죠. 네.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 C, 후설의 논의를 그의 논문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인용하고 그 논문 제목을 밝혀서 내용을 신뢰할 수 있었어. 신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용의 신뢰성. 자, C는 3번. 자, D는 왠지 남겨진 4번 같아 보이죠? 일단 읽어나 봅시다. 그리고 개념을 정의와 비교, 대조 등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글을 전개해서 어려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어. 그쵸? 개념 정의, 비교, 대조 등의 어떤 설명 방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 그쵸? 전개 방식. 그쵸? 딱 얘가 4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괄호 1번 문제는 해결했고요. 두 번째, A, B, C, D 중에서 윗글을 잘못 이해한 게 있대요. 자, 눈치채셨을까요? 자, C 보시면은 후설의 논리를 그의 논문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인용하고 그 논문 제목을 밝혀. 후설의 논문 제목, 우리 후설의 논문 제목을 밝혔나요? 본 적 있나요? 아닌 것 같죠? 자, 인용한 논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요. 일단은 현재 A, B, C, D 중에서 C가 문제가 있다. 잘못 이해한 것은 C. 그 다음에 인용 논문 제목 제시 이런 것들 아예 없었습니다. 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